여러분, 各位朋友，大家 다들 好。 안녕하셨나요? 오늘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생방송에 이어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운명은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운명에 대해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운명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 이성 친구를 고를 때 밖으로 보이는 외모는 물론이고 능력이나 운이 좋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더 멋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 것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성 친구를 사귈 때는 나이가 어립니다. 어렸을 때 만난 사람이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들은 늘 사람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적 특징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 등을 파악하고 싶어 하죠. 보통 배우자를 찾거나 회사에 지원할 때는 개인 경력이나 이력을 요구합니다. 학력, 경력, 과거에 했던 일들, 그 밖의 개인적인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지원자는 경력이나 이력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 지금 30세인 사람은 나이를 예로 들자면 30세인 사람은 나중에 저와 같은 50세가 됐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열심히 추측해보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의 삶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만을 바라죠. 하지만 운명도 자연계의 법칙에 따릅니다. 자연의 지리적 특징과 같습니다. 달의 위치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그저 큰 행성입니다. 달은 지구의 위성이니까요. 달에서 지구의 지표면이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300m 떨어진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어느 곳 하나 고른 부위가 없고 있어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지구의 일부, 평평한 곳에 불과합니다. 평원은 술을 놓은 곳처럼 드뭅니다. 구릉이나 고산지대가 훨씬 많습니다. 지표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우리네 인생길 같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내리막길도 걷죠. 내려오다가 개천에 빠지기도 하지만 헤엄쳐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구조되어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개천에 빠져 죽거나 떨어져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지구의 지표면 같습니다. 인생길에는 반드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평탄하지 않은 인생길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고르고 매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아서 그의 일생은 예를 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 평생 부유하게 살다 갑니다. 보통 부모가 부자면 그런 경우가 많죠. 장성하고 늙어가고 죽을 때까지 부유하고 길상한 좋은 운명을 타고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이해하기 쉽죠. 부모가 아주 가난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합니다. 사방이 하얀 벽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 과정도 힘들고 개만도 못한 삶을 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삽니다. 죽을 때는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울지도 모릅니다. 관을 짤 돈조차 없어서요. 이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아무런 변수 없이 고통만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변수가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삶은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태어나서는 주변이 온통 번쩍번쩍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돈, 부유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큰 변고가 생깁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부모가 살해당하고 거리에 나앉았는데 친척에게는 외면당하고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도 모른 척하고 친하던 친구들이 눈앞에서 나를 모른다 합니다. 지인들이 나와 마주치기 싫어하고 내가 세상에서 없어져 주길 바랍니다.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마음이 좀 서늘해지시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배고픔으로 식구가 7명이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살림이 피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은덩어리를 줍거나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황금생쥐를 잡아옵니다. 마치 신화 속 이야기처럼 신기하게도 그토록 원하던 부귀한 삶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부자가 되고 명예가 생기고 인생에서 빛이 나고 노예에서 장군으로 떠들이 유목민에서 대지주로 변해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습니다. 이 인생도 일대 변화가 일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와 달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운명도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 더 더해진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중년 때 부유했다가 죽을 때가 되어 다시 가난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운명도 있습니다. 각각의 변수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대략 3가지 변수만 설명했는데 4번째 변수는 더 참담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죽으면 고통도 없으니 더할 말은 없죠. 이 정도만 돼도 좋은 운명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면요. 남과 비교를 하는 순간 괴로워집니다. 죽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운명의 좋고 나쁨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 앞에 가면 누구나 죄인이니 끝났다고 기뻐하기도 이릅니다. 운명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운명을 연구했지만 운명의 혈자리를 제대로 짚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명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경험으로 대강 짐작해 맞히는 사람도 있고 호안이 어떠어떠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몽땅 다 틀립니다. 물론 참 잘 맞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종마다 달인은 있기 마련인데 이 분야에서는 참 드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안의 법칙을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전문적으로 점을 보시는 분은 없겠죠. 아마 그쪽으로는 저한테 배울 것이 없을 겁니다. 대신 몇 가지 이치를 배우면 점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점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누구나 자신이 좋은 운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할 운명에 관해 듣고 법칙과 규칙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직업은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사주와 관상을 절반이라도 정확히 볼 줄 아는 것은 사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청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했죠. 다음 달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점을 봐줄 때는 너무 명확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애군을 조심하세요, 이렇게만 말하죠. 그러면 사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명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지 않아도 제가 들려드리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 안에서 법칙을 찾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 운명의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변수들을 미리 알 수 없기에 운명이라는 것이 더욱 궁금해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나라 역대 황제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송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새로운 국가가 처음 탄생할 때, 새로운 정권이 처음 들어설 때는 신기한 전설이나 일화가 전해지곤 조합니다. 송나라의 개국 황제는 조광윤입니다. 성이 조고 이름이 광윤입니다. 일설에는 그가 태어날 때 산실에 적색빛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적색빛, 즉 붉은색 빛이 방안을 감쌌다는 뜻입니다. 묘한 향이 났다고도 하는데 여러 날 동안 특이한 향이 났다고 합니다. 몸이 황금빛을 띠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혹시 황달에 걸린 것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마침 빗줄기가 창호지를 타고 갓난아이를 비추어 황금빛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빛이 사흘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흘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길하고 신비로운 징조 중 하나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화가 더 있습니다. 조광윤이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유명 인물들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중 한 분이 진단도사입니다. 도를 닦은 매우 큰 인물입니다. 진단도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아주 신통한 인물이라 사주와 관상에 식견이 있고 큰 사건에 대한 예언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주 영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가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 시대 가장 이름난 사주학자, 관상가, 수도가, 철학가, 사상가, 문인이자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고 책도 많이 썼는데 나중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도사는
어린 조광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이었죠. 그때 그는 조광윤에게 대략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매우 드문 진룡천자로구나. 진룡천자란 황제가 될 상을 말합니다. 당시 중국은 5대 10국식이었습니다. 여러 소국에서 황제와 왕들이 군림하며 60년 동안 크고 작은 전란이 계속됐죠. 며칠 만에 한 번씩 황제가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는 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란이 끊이질 않으니 백성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징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모두 징병되어 갔고 살아 돌아오는 병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와도 장애를 갖기 십상입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죠. 돈이나 식량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병사들에게 식량을 지급해야 전쟁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 징수해 갈 수밖에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이라도 당하면 돈을 주고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전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고에 있는 돈을 다 쓰면 백성들의 돈을 가져갑니다. 진단도사는 갓난아기 였던 조광윤을 보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매우 드문 진룡천자로구나. 드디어 너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 아이는 진룡천자이다. 조광윤의 부모에게도 얘기해줬습니다. 당시 그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조광윤은 어릴 적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전란 시기에는 부모들이 남자아이에게 무술이나 호신술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남자아이라면 꼭 익혀야 했죠. 지금은 남자들이 무술 대신 춤을 배우죠. 비보잉이나 관절 꺾기, 광란 댄스, 좀비 댄스를 추죠. 옛날엔 남자들은 무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집안과 가족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조광윤과 그의 형제들도 어릴 적 무공을 익혔고 책을 읽으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태어나던 순간 붉은색 빛이 산실을 감싸고 며칠 동안 묘한 향이 집안에 머무르며 사흘간 아이의 몸에서 황금빛이 띄었다. 이는 중국 역사서 송사본기에 기록된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송나라의 창시자 송태조 조광윤의 탄생 일화입니다. 조광윤의 성장 과정에서 만난 진단도사는 정말 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인연이 있는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는 묘시성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묘훈이라는 제자였는데 남의 사주나 관상 봐주는 일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사실상 득도한 도인이었죠. 조광윤이 어른이 되어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진단도사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묘훈의 거처가 조광윤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묘훈은 반쯤 신선이라 하여 묘반선이라 불렸는데 우연히 길에서 조광윤과 만났습니다.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만요. 묘훈은 조광윤에게 하늘의 뜻에 대해 일러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하늘에 특별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대낮이었으니 날씨가 좀 맑았을 겁니다. 그들이 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는데 천문을 읽을 줄 아는 다른 사람이 천체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태양 아래에 또 다른 태양이 점점 떠오르더니
진짜 태양을 전부 가려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태양, 다른 태양을 집어삼켰다.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훗날 점검이 천자가 될 것이다. 점검은 황제의 근위군을 통솔하는 무관인 전전 도점검을 말합니다. 천자는 하늘의 자손이라 하여 황제를 말합니다. 말에도 운율감이 있죠. 하나의 태양이 다른 태양을 집어삼키고 점검은 훗날 천자가 되리라. 꼬마애들 사이에서 이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 순식간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에서 조광유는 이 관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소 낮은 관직이 있었습니다. 점검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죠.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는 아직 송나라 건국 전인 5대 10국 중 하나인 후주라는 나라에 군의 장수로 있었습니다. 후주의 황제는 시시, 이름은 시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영 황제가 어떤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점검이 황제가 된다라고 적힌 나무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본 시영 황제는 화가 나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영 침침했던 시영 황제는 온갖 트집을 잡아서 당시 전전 도점검 자리에 있던 장군을 파면했습니다. 관직에서 쫓아내고 집으로 보내버렸죠. 혹은 어디에 가둬두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점검이 천자가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말이죠. 시영 황제는 기존의 점검 장군을 내쫓았습니다. 제가 점검이라는 관직에 대해 사료를 찾아보니 황제를 보유하는 근위군을 어림군이라고 하는데 점검은 어림군의 사령관 같은 직위였습니다. 어림군을 통솔하는 수장이었습니다. 기존의 점검을 파면했으니 새 사람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이어 조광윤이 등장합니다. 시기가 온 것이죠. 어쩌면 이것도 하늘의 뜻이겠죠.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던 중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광윤이었습니다. 시영 황제는 조광윤에게 점검을 맡기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전전 도점검은 이미 파면했으니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광윤이 새로운 점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영 황제가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옛날에는 장군 정도 되는 남자들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피로가 쌓여서 과로나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은 때였지 않습니까? 독감이나 폐렴으로 죽기도 했죠. 그 시절 사람들은 병명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시영 황제도 급성질환으로 급사했습니다. 그 뒤 시영 황제의 아들이 황위에 올랐는데 7살밖에 안 된 어린애였습니다. 인접국 요나라는 이 소식을 듣고 전쟁에 능한 시영 황제가 죽고 어린아들이 황제 자리에 올랐으니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는 생각을 했겠죠. 새해를 맞이한 터라 어수선하기도 했고요. 황제가 파병을 하려고 하면 신하들이 보좌해 누굴 보낼지 의견을 내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강한 어림군이 정예부대로 이루어져 있고 전국에서 엄선된 자들만 모아놓았으니 그들을 보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결국 조광윤을 보내자는 것이었죠. 당시 조광윤이 전전도점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조광윤은 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군은 국경지대로 한동안 이동한 후
진교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진교라는 마을에 도착한 거죠. 날이 어두워져서야 진교에 도착한 군은 식사를 하고 이튿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장군들은 아마도 미리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술자리를 벌이기로 했죠. 옛날 군인들은 매일 생사를 넘나들고 원정길이 호되기도 해서 술로 피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군관들일수록 더욱 그랬죠. 장군들은 최고 수장인 조강윤에게 취할 때까지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장군들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당시 황제들만 입을 수 있었던 황토를 조강윤의 몸에 걸쳐주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조강윤을 천자라 부르고 천자 만세라고 외친 뒤 주군으로 모시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는 여건이 주어지고 야심만 있다면 나약한 황제를 끌어내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 황제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되는 일도 있었죠. 지방의 성주조차도 선언합니다. 때가 됐으니 만천하에 내가 천자임을 알려야겠다.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시영 황제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붕어했으니 7살짜리 어린 황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옆에서 어머니나 할머니가 보좌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 여자들은 궁궐 내부 일을 도맡기 때문에 바깥의 큰일에는 서툴렀습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남자들의 영향력이 컸죠. 황제는 나이도 어리고 나약했기 때문에 황제를 교체하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환경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진단도사의 제자인 묘훈이 미리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강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에서 천하를 다스릴 천자가 될 운명을 읽었기 때문에 일부러 조강윤이 새로운 황제가 되는 길을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강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황궁으로 돌아가 어린 황제에게 말했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날 줄 아십시오. 7살 꼬마 황제는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조강윤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칼을 든 관병들을 동원해 문신들을 위협했습니다. 복종하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거역할 경우 머리가 날아갈 것이다. 내일의 태양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천자가 돼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게 천자가 바뀌었습니다. 조강윤은 국호를 송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송나라가 탄생했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다른 태양을 집어삼키고 점검은 훗날 천자가 되리라. 조강윤은 태어나서 황제가 될 때까지 줄곧 천자가 될 운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960년 송나라를 건국해 황제가 됩니다. 송해 제1대 황제가 된 조강윤을 역사에서는 송태조라 부릅니다. 송태조는 황제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왜 그런 운명이었다고 하는 걸까요? 조강윤은 군을 통솔하는 무관장수 출신이었지만 나라를 다스리거나 국사를 도모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황제가 된 조강윤은 제일 먼저 소국들이 중국을 수십 개로 분할해 군권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구도를 답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지방에 병권을 쥔 사람은 독립적인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힘이 약해지면 그들이 나서서 황제를 자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광유는 이들의 병권을 회수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장군이 성지역을 관할하던 관례를 깨고 행정관료인 성장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을 주라고 했고 그 아래는 현을 두었습니다. 주와 현의 관리들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고 관할했습니다. 중간에 절도사라는 군사령관이 대신 관할하는 형태가 아니라 군사령관 없이 성장이 지역을 직접 관리하고 성장들을 황제가 직접 관할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성장에겐 백성들을 관할하는 권한만 있었습니다. 요즘에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처럼 행정적 관할권만 주었던 것이죠. 스승님, 조광유는 병권도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회수했습니다. 아주 평화적이었죠. 개국 공신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일설에는 그것도 진단도사가 알려준 방법이라고 합니다. 조광유는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할 때 어렵지 않게 아주 평화롭게 해결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술로 병권을 내놓게 한 거죠. 어느 날 중요한 대신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며칠 짐의 몸이 좋지 아니하다. 어찌하여 옥체가 좋지 않으십니까? 매일 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저희가 존귀한 천자의 황궁을 항상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고 침전해 드시죠. 그것 때문이 아니다. 사실 짐은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대들이 한밤중에 기습하여 짐을 꽁꽁 묶은 다음 스스로 황제가 된다면 천하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 때문에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황제의 솔직한 말에 모두가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튿날 병사를 거느린 모든 장수들이 인장을 반납하고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폐하 송구스럽습니다. 신의 몸이 좋지 않습니다. 폐하, 조부가 돌아가셔서 7년상을 지내려 합니다. 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묘를 지키려 합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며 군관의 자리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술 한 잔의 꾀로 병권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명이 넘는 대장수들로부터 병권을 회수하기 위해 최소 100만 명은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유는 단 하룻밤 만에 몇 잔의 술로 문제를 해결했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술자리 한 번으로 해결했습니다. 역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조광유는 명나라 주원장처럼 화서 경공노라 하여 개국 공신을 모아놓고 누각에 불을 질러 모두를 죽여버릴 필요 없이 술자리 한 번으로 간단하고 솔직하게 해결해버렸죠. 그대들이 병권을 가지고 있으니 밤마다 잠을 설친다. 이러다간 침이 얼마 못 살 것 같다. 조광윤이 대단한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장군들도 황제가 이토록 병권 때문에 근심을 하신다면 군관자리와 병권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은 황제가 도량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본인의 근심거리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이 밖에도 조광윤은 여러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모두 백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불교의 자비 개념과 도교의 어질고 의로운 마음,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자비와 도덕의 마음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조광유는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나라가 전쟁터로 변하고 농촌의 장정들이 죽어 젊은 남자들의 시가 말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백성들은 늘 가난에 시달렸죠. 이를 본 조광유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도사 같은 분도 그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광유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가 세운 송나라를 다스렸고 마음속에 하나의 관념, 규칙을 세웠는데 자비와 인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조광유는 조광유는 15, 16년가량 나라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15, 16년